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역사 과목으로 응시하여서 수석으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학습 경험과 어떤 식으로 임무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합격자분들의 합격 사례를 보면서 나도 내년엔 꼭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에 합격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지 첫 멘트도 정해놨었는데요. 제가 그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PPT에도 반영을 안 했다가 오늘 오는 길에 버스에서 생각나서 그 꿈꿔왔던 멘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합격 수기에 써갈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다 잘 적어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공부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 합격 수기에 당당하게 적힐 한 글자 한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누팀과 함께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완성된 합격 수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올 한 해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누팀 강의는 3년을 수강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대로 공부한 건 2년, 재수로 합격한 사례입니다. 제가 첫 해의 경우에는 스누팀이 처음 런칭했을 때부터 수업을 듣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학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수 전공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0학점 정도의 학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강의를 수강을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해서 공부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 해 당시에 제가 교생도 나가고 또 교생 끝나자마자 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좀 수술을 하는 등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부 병행으로 1년을 그냥 경험 삼아 스누팀을 들어본 이후에 1년을 공부를 하고 작년에는 1차에서 탈락을 한 후에 올해는 이제 2차까지 최종 합격까지 한 사례인데요. 여기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컷 마이너스 3점에서 컷 플러스 14.67로 그리고 컷 플러스 18.32점 수석 합격으로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초수 당시에 컷 마이너스 3점으로 3점 차로 1차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 초수 때도 저는 서울 지역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별 컷을 보게 되면 유난히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2등이었던 지역에 비해서 4점 정도 높아서 서울의 컷이 제일 높은 지역이었고요. 또 그 당시 저의 여기 성적표도 있게 되는데 초수 당시에는 교육학이 12점이 나왔습니다. 그 해 당시에 합격자 평균이 18점을 넘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험 문제 자체는 되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고 애매하고 모호했지만 채점은 후하게 되고 어느 정도 다들 점수대가 높은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2점이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3점 차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수 때도 전공 점수는 57점이라는 나름 괜찮은 점수, 다른 지역을 썼었다면 합격할 수도 있는 점수의 점수를 받아보고 정말 과에서 꼴찌를 밥 먹듯 하던 제가 학부에 아무것도 없었던 노베이스였던 내가 1년 동안 스누팀과 함께 하다 보니 합격권에 가까운 전공 점수를 받고 이렇게 1년만 더 하면 내년에는 정말 수석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마음 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었는데요. 그냥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최종 탈락했다고 치고 많은 최탈자 중에 내가 가장 먼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으니 올해는 내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올해도 잘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무조건 전공에서 깡패 같은 점수를 받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70점을 받았고요. 교육학은 18.33점을 받아서 총 88.33점으로 컷 플러스 14.6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되니 2차 준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안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많은 점이 좋아서 특히 이번에 2차를 처음 한번 보다 보니 2차 같은 경우에는 준비도 너무나 힘들고 또 그 당일에
번호에 대한 변수라던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의 변수에 따라서 너무나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차 점수를 넉넉하게 받는 전략으로 1차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도 92.77점으로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 최종 합격 컷에서 1차 컷을 빼면 80점대 후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점대 후반이 컷으로 붙은 사람이 80점대 후반으로 붙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냥 합격보다 조금 높은 2차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컷 플러스 18.32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너무 장황하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먼저 키워드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스누팀 강의와 함께 개인적으로 2달 단위로 한 바퀴, 전 과목을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는 2달 단위의 회독 학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때 회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커리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제가 새로운 회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정현쌤, 종길쌤과 상담을 먼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권화하고 있는 책이라던가 노션에 정리하고 있는 계획표 같은 것들을 교수님들께 들고 가서 제가 지금 이러한 책을 읽었고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책을 2달 안에 읽어나가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계속 상담받고 관리받으면서 2달 단위로 끊이지 않고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정말 파워 J에 가까운 성격인데요. 그래서 하루를 크게 5개로 쪼개서 수업 듣기 전에 아침, 그리고 수업을 듣는 오전, 그리고 점심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의 오후, 그리고 저녁부터 귀가하기까지의 저녁 시간, 그리고 10시에 학원을 나와서 이후에 밤 이렇게 5개로 시간을 쪼개서 각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할지 커리별로 고정시켜 놓고 체크박스로 체크해 가면서 그런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이렇게 고득점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년간 전업수험생으로 올인하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또 꼭 올인을 해야지 점수를 잘 받는다, 합격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병행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일단 올해는 올인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올인을 한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업 공부이기 때문에 최소 8시간은 하자. 남들이 일하는 만큼인 8시간만을 하고 또 거기서 남들보다 더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에서 많을 때는 12시간 정도까지는 모든 강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을 이제 확보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시간에 맞는 할 만한 행동들을 찾아 나갔던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공부에 큰 3가지 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은 스누팀 커리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기본 개념반, 그리고 기출반, 개론서반, 모의고사반 이 큰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인 스누팀 강의를 중심에 두고 그것과 병행하여서 그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스터디와 개인 회독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나갔었는데요. 먼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뒷부분에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스터디도 2달에 한 바퀴씩 돌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5회차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선생님과 짝스터디를 2년간 진행했는데 그때 2달마다 한 바퀴씩 돌릴 수 있도록 그 선생님과 짝스터디를 통해서 5번 회독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별개로 이제 개인 회독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본 개념반을 들을 때 저는 개인 회독으로는 먼저 기출 정리를 했습니다. 초수 때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남들이 틀리는 문제, 한번 기출됐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먼저 기출을 한번 보고 그 기출을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중심으로 수업이 되고 또 기출되지 않은 주제, 즉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론서를 읽으면서 전체 범위를 한 번씩 훑는 방식으로 2달에 한 바퀴씩 읽기를 하였고, 또 이제 3회차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 반 때 했던 것인데, 개론서 반은 반대로 주로 줄글을 읽는 수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 회독은 문제를 풀어보는, 내가 개론서 반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문제로 풀 수 있는지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고반 같은 경우에는 주 4회였던 수업이 주 2회로 줄었기 때문에 남은 2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독의 양을 엄청나게 늘렸는데요. 앞에서는 2달 단위로 한 바퀴씩을 돌렸다면 이제 모의고사 반 들어와서는 4주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바퀴씩을 돌리는 방식으로 3회독을 했었고, 그 시기에 기출 그리고 스누팀의 23년도, 24년도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한 번씩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각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실제로 제가 노션에 정리했던 저의 스케줄 표인데요. 먼저 그냥 1, 2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스누팀의 강의를 충실하게 듣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침 시간에는 복습 테스트 풀고 복습하는 것,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스누팀 강의 열심히 듣기,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을 당일 복습하고, 오후부터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대에는 다시 개인 기출 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먼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기본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판서를 정말 예술적으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판서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다시 구조화해 보기도 하면서 이 수업, 이 내용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이 가로, 세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게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생님이나 이종길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내용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판서를 통해서 구조화가 딱 잡히게 되니까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를 공부를 하면서, 고려 전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구조화해 본 것이었는데요. 시기별로도 나누고 또 이 왕별로 정치, 그리고 군사, 그리고 지방통제, 경제와 같은 주제로 나눠서 시기별로도 볼 수 있고 주제별로도의 이제 왕별로도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고 주제별로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를 잡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춘추대납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대를 뚫어서 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제도의 시기별 변화라던가 또 어떤 주제의 시기별 변화 같은 것을 판서라던가 설명으로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중요한 내용을 보는 눈이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다시 기본서를 보면서 이 시기에는 지금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1, 2월 달 당시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이 회색으로만 김정은 선생님이나 이종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회색 형광펜으로만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내용이라던가 또 이제 개인 회독을 하면서 기출을 분석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많이 붙여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책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일종의 책 꾸미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이곳에 시각화해서 다시 볼 때 유용하게 하게끔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출을 볼 때도 먼저 가장 큰 주제에는 큰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밑에 답이 될 만한 것들은 조금 더 작은 것들로 붙였는데 올해 개정된 책을 보게 되니까 기출에 대한 표시도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런 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중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공부를 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서양사 같은 경우의 내용인데요. 옆에 포스트잇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기출에 나왔던 그때는 쌍파뉴 전기시에 대해서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도 포스트잇을 써서 단권화를 시켜놨고 여기 옆쪽에 보이는 많은 동그라미 스티커가 몇 년도 기출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기출에서 답이 됐던 문장은 무엇인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1, 2월 달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기출반입니다. 기출반이야말로 정말 가장 저는 중요한 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기출 분석의 목적이 어떠한 주제가 기출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문장이 답이 되었는지 혹은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에 중심이 되었더라면 기출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스누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을 보게 되면 어떠한 주제가 나왔고 어떤 것이 답이었다라는 것을 외우는 것에 만족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기출 강의를 듣게 되면 이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서 문제를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개론서에 있는 문장을 달달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와 맥락을 보고 진짜 답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혼자 공부하면 그런 능력을 기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함께 풍부한 자료 그리고 꼼꼼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런 힘을 길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개인의 도구로는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개론서를 함께 읽어 나갔었습니다. 네, 결국 이거는 조금 과한 페이지인데요. 제 페이지 중에 가장 과한 페이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결국에는 기출은 문제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저는 그걸 다 포스트잇을 써서 다닥다닥 붙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어떤 책도 있고 기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을 기출 복습을 할 때는 문제 분석도 해보고 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무조건 기본서에다가 단권화한다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뒤에 스터디 하는 방법에 좀 더 자세하게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분석이 중요한 것이 사실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시험날에 가면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식민사관을 물었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료를 보고 들어간 사람이라던가 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보는 능력 이게 지금 식민사관과 그에 대한 나의 대응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배웠던 내용 중에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지? 와 같이 문제의 전체 구조를 보는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문제 구조상 단군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었던 데는 이 기출반에서 다져진 문제와 구조를 보는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개론서 반입니다. 기출반도 정말 중요하지만 개론서반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반을 잘하게 되면 합격권까지는 무조건 1차 합격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적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개론서반을 완벽하게 정복을 한다면 컷에서 상회하는 점수,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개론서반 같은 경우에는 기출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단순히 개론서를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이 내용이 왜 개론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의 문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시기에는 개인회독은 개론서를 읽으면서 문제풀이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출반 때 했던 예습과 복습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때 책에다가 여러 가지 좀 쓰고 필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확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빈칸이 나게끔 인쇄를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책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이 문단에 성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성종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고려 성종 때 유교 정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걔를 1번, 2번, 연등의 팔관의 중단, 삼성육부 설치 중추원 3사 내화문화성 같은 이런 제도 정비, 12목 설치, 국자감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었었고, 또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광종의 정책 같은 경우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조화하면서 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을 먼저 읽어나가고 문장으로 써보면서 정리를 하며 꼼꼼하게 읽는 시간이 저는 정말 그때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게 되시면 복습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정현종길쌤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필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복습할 때는 앞에 예습할 때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겨보면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신 부분, 이 시민의 한국사라는 책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여기서 더 알아가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알게 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포스트잇을 통해서 기본 원서에 이제 적어서 붙여서 단권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이 분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붙일 때도 이것이 어느 위치에 붙여야지 가장 좋을까, 1, 2월 달에 하셨던 그 틀에서, 그 구조에서 이 내용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일까를 고민하면서 포스트잇을 붙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또 많은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사료를 읽는 서양사나 삼천리와 같이 조금 양이 많은 책들도 읽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 예습할 때 그 책을 먼저 읽어나가고 그 책도 앞에 시민의 한국사처럼 요약해보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했고, 복습할 때는 그 삼천리나 사료를 읽는 서양사에 있는 내용을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와 서양사 개론에 옮겨 적고 단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 개본서에도 단권화를 했지만 이렇게 개론서에 추가로 단권화를 한 이유는, 이렇게 단권화한 자료를 가지고 90, 11월 달에 회독을 하게 되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서양사 개론과 한의중에 단권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한의중에는 나오진 않지만 삼천리에서 매우 강조하고, 또 중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문장으로 정리했던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 이후에 이번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던 독일이 교조만을 조차하고 자우지철도의 주설권을 얻게 되는 과정이 한의중에는 되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삼천리에는 매우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별로 정리해서 단권화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서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료에 있는 서양사에만 나오고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적어서 제가 단권화를 했고요. 또 서양사 개론 같은 경우에도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읽다 보면 빈에 대한 내용, 헝가리에 대한 내용, 보헤미아 지역에 대한 내용이 막 섞여 있어서 되게 읽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줄을 그어서 구분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서 형광펜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관한 것인지도 정리를 해보고, 또 한 번 더 내용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개론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는 시간이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회독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골라서 풀기도 했었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습하고 복습하면 하루가 끝나서 힘들었지만 이때 정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력이 늘었던 시기가 저는 개론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이죠.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가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다른 문제도 구해서 풀어보긴 했지만, 우리 문제 같은 경우가 정말 실제 문제에서 내는 것처럼 어떤 구조와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우리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쉬운 문제로 하다가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를,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워낙 10회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래 시험은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지라는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떨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문제를 보는 힘도 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개인 회독이 조금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하루에 한 12시간 반에서 12시간 정도 했던 시기라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4일 중에 2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 캘린더를 보게 되시면 보통 일요일 날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월화에 교육학과 그것에 대한 복습과 스터디 준비, 2달에 한 번씩 하는 스터디 준비를 하고, 수목에 이제 개인 회독을 하게 되는데, 오전 시간에 8주에 걸쳐서 기출을 한번 보고, 오후 시간에는 4주에 걸쳐서 한 바퀴를 볼 수 있게끔 회독을 짜서 90, 11월 동안 3회독을 하였고, 기출은 1회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이제 3년 동안 수강을 했기 때문에 23년도와 24년도에 쓰는 문제가 그 문제들도 정말 좋은 문제고, 또 그 문제는 올해 문제와 다르게 평가원이 또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서에 다시 단권화하는 방식으로 이 3가지의 개인 회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노션에다가 2년치 문제를 싹 넣어두고 시기 태그를 걸어놔서 시기별로 이렇게 오늘은 뭐 고대를 푼다, 오늘은 조선을 푼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류를 해서 쫙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한국사,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 동양사는 동양사 개론과 한이중을 병행해서 봤고,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책, 이론과 내용과 방법, 첫걸음, 이 3가지 책을 중심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개론서반에서 아주 꼼꼼히 읽고 필기도 돼 있던 책들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 사실 하루에 읽어야 되는 양이 한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개론서반에 워낙 이렇게 개론서 읽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회독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시기별로 공부를 해왔고요. 또 하나의 저의 공부의 중요한 축이 스터디였습니다. 저는 한 분의 선생님과 2년간 짝 스터디를 해왔는데요. 했던 스터디의 방식을 크게 3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구할 같은 경우에는 증문, 즉답 방식이었고요. 다음에는 사료를 어떤 식으로 같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문제 분석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기본서의 책인데요. 지금 위에 보게 되면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스터디의 방식은 2달 단위로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책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지정된 범위를 읽고,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물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명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바로 즉답형으로 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두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된 시간에 만나서 각각 10문제씩을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 뭐 문제를 타이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것을 물어봐서 바로 증문즉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시간은 30분이 걸리지 않도록 했고요. 또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얘기를 나누거나 뭐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낸 내용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 좋겠다라고 그 범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크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스터디에 부담을 들이지 않고 스터디 자체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2달 단위로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나는 주목해서 보지 않았지만 같이 스터디하는 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아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스터디 할 때, 책을 좀 많이 봤는데요. 사료로 읽는 서양사를 본 시기도 있었고,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를 본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료집 성격의 책들을 볼 때는, 기존에 증문즉답할 때는 10문제씩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시기에는 7문제는 증문즉답 방식으로 하고 여기 밑에 해설이라던가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되 한 3문제 정도는 우리가 사료에 빈칸을 뚫어와서 이 사료 빈칸 문제를 대비하자라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인데 여기에 사료에 어떤 빈칸을 뚫고 만나자마자 서로 4문제, 3문제씩을 풀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빈칸이 뚫릴만 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때에 이종길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 달 정도 종길쌤 수업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종길쌤께서 문제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1, 2월 달에도 주시고 4, 5월 달에도 주시고 기출 때는 응용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 문제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저는 얘를 뭉뚱그려서 봤는데 종길쌤은 나눠서 쓰라고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걸 쓰고 싶은데 문제에 단 무엇은 쓰지 마시오라고 조건이 다 달려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날카로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문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종길쌤인 것 마냥 종길쌤이라면 이 사료에 이런 데 구멍을 뚫어서 문제를 낼 거야. 이 부분에다 밑줄을 그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쓰게 할 거야. 아니면 이것의 원인을 물어보게 할 거야. 라는 문제와 사료를 보는 눈과 안목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방식의 스터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분석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가지고 역교론 스터디를 하면서 기출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요. 이건 제 기억으로 2025학년도 기출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때 A형 1번으로 나왔던 문제가 역사적 이해와 역사적 설명을 분석하는, 비교해보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지, 그래서 각각 관련된 내용의 형광펜의 색깔도 다르게 해서 분류를 하였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개론서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붙여서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합격 수기를 스누팀 카페에 올려드리면 거기서 좀 더 확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김한종 선생님이 작년에 내셨던 신간 같은 신간들도 많이 넣어놔서 조금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4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미친 영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에 맞춰서 답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서로 분석을 해와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출문제도 옆에 PDF로 붙여넣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 네, 이러한 실전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그때 시험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문제였던 건데요. 정영현쌤께서 모의고사에서 콜럼버스의 날을 모의고사를 내셨는데 이 인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콜럼버스의 날이 있어서 너무 놀랐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구조로 탐구 방법을 익힌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이 문제 구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런 콜럼버스의 날에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유의점을 2가지 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달달달달 외워서 쓰는 문제가 나오다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교육과정을 통암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라는 것이 어려운 역사라는 개념으로 역사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정현쌤께서 수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역사가 요즘 학계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보니 교육과정을 읽을 때 이렇게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서 학생의 정서적 반응이라던가 허용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라는 건 이건 어려운 역사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이 문장에 주목하게 됐었고 그 문장을 기억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수능팀의 김정현 선생님과 이종길 선생님께서 워낙 수능 강의나 EBS 경력도 많으셔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또 워낙 학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최신의 중요한 우리가 기존의 역교론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개론서에 없지만 최근에 중요한 내용들까지도 모의고사나 수업에서 다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1차 준비는 이 정도이고요. 2차 준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션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면접 레시피라는 책을 서울 지역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면접 레시피 목차에 따라서 쭉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는 노션 AI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유료 가격이 꽤 나가서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AI가 제 노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수 있어서 면접 레시피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였고 또 노션 안에서 클로버 노트와 같이 제 면접 답변을 전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전사된 답변을 통해서 AI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도 면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교직관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제미나이한테 나에게 교직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던져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3가지 질문을 만들어주면 저는 그 3가지에 대한 답을 주고 이 답변을 참고해서 추가 질문을 줘 라는 프롬프트를 또 주고 그렇게 몇 번 정도 정리를 하면서 저의 교직관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여러 가지 교재에서도 많이 있고 뭐 워크시트 같은 걸로도 자신의 교직관을 정리하는 것은 많았는데 해보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것을 작성한다고 해서 나의 교직관이 뭔지가 정확히 명확히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이 대화 마지막에 지금까지 한 대화를 바탕으로 나의 교직관을 정리해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의 교직관을 문장 형태로 요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아까 봤던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서 그 교직관을 바탕으로 면접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AI를 활용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했던 스터디의 스케줄표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주 4회의 수업 시연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스케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수 시절에는 그 당시에 수업 시연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하루에 2주제씩 주 4일,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8주제 정도 그때 거기에 이제 스노팀의 피드백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9주제 정도를 커버해보는 방식으로 수업 시연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안 넣은 게 있군요. 네. 노션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단답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합격 수기에 좀 더 자세하게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스노팀 카페에 올라오는 또 합격 수기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